자,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상영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호성형이 그래도 제일 많은 상담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질문이 좀 겹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환자분들도 조금 그런 게 도움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정리하는 건가요, 오늘? 베스트 5 오케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보통 근데 네. 질문 많이 받아요? 저는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새 제 체감상 그 한 몇 년 전보다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한 채널이 많아지고 블로그라든지 정보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도 많고 오히려 그런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삐꾼한 질문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왜 묻지? 왜 묻지? 이런 느낌. 느낌도 좀 네. 있어서 그래도 질문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질문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공통되는 질문 좀 여러 개를 찾아봤으니까 제가 좀 답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장님, 그러면 저 일상생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그러면 보통 일상생활이라는 게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어떤 분은 신체를 많이 쓰는, 예를 들면 운동이 직업인 사람이시면은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격한 운동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는 최소 한 달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 정도 한다든지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부목 붙이고 계실 때만 조금 불편하시고요. 그 뒤부터는 생활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사실 부목 붙어 있어도 다 생활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관상 여기가 퉁퉁 부어있고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런 거라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은 하지만 그러니까 신체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는 행동은 한 달은 조심하셔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냐면요. 환자분이 괜찮으시면 부목 붙인 상태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라는 건데 보통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그냥 친구 만날 수 있는지 맞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시대 전까지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큰 붓기 정도 그 정도면 맞아요. 뭐 친구들이 낭낭하게 붓기가 있어도 보기 싫은 정도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마스크가 좀 해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1주에서 2주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의 자체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큰 붓기는 2주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한 달이면 넉넉하게 뭐 필요한 생활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자 2번입니다. 요거 굉장히 질문 많이 받거든요. 호성형 질문 네. 상담하다 보면은 네. 부작용이 없을까요 하면은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성형이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보형물을 놓는 수술, 뭐 가슴 성형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코성형 같은 경우는 솔리콘이나 보형물이 이제 필수적으로 맞아요.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죠. 없기 때문에 뭐 1000명, 1000명을 하는데 부작용이 0명이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제일 이제 말 그대로 의학적 부작용은 염증, 염증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구축이 제일 그런데 음. 제 경험상으로는 염증 생길 확률은 거의 1%대라고 저는 보이기도 하고 제 경험상이나 뭐 논문 같은 걸 찾아봐도 그리고 구축은 그거의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00명, 2000명 중에 1명 뭐 염증은 100명, 200명 중에 1명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거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나한테 생기면 100%지.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염증이 진짜 낮은 확률로 생겼더라도 이게 뭐 오늘 아침 괜찮다가 내일 아침에 피고름이 철철철철 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아픈 것도 그냥 찌릿찌릿 아픈 거 말고 여드름 아프듯이 아픈 통증, 빨개지는 거 이렇게 3개 중에 2개 이상 있을 때는 조금 걱정을 하고 체크를 받으러 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 경험상 혹여라도 그 낮은 확률로 염증이 생겼더라도 초반에 빨리 와서 이제 항생제 치료나 세척을 하게 됐을 때 실리콘 제거까지 안 가는 친구들 그래도 잘 낫는 맞아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70%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늦게 오면은 이게 조금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불이 조금 났어요. 그럼 빨리 꺼야 돼, 불을. 항생제를 빨리 주고 세척을 하고 이렇게 좀 초반에만 좀 잘 처치가 되면 그 낮은 확률로 염증이 생겼더라도 거의 70% 이상은 괜찮아지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부작용에 대한 질문은 상담 마지막에 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의 위험성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작용의 위험성은 당연히 있어요. 무조건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고, 있지만, 낮은 확률이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이나 뭐 구축,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저희와 연락이 잘 되고, 궁금하거나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처치를 받거나 병원 측에 컨택이 된다면 대부분 또 문제 없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실리콘을 안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수술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우리 몸에 상처를 내고 어쨌든 코를 다 열어서 개방을 하고 안쪽을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닫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에는 큰 상처를 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잘 아물고 나아야지 염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관리하는 동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몸의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치료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제가 만든 거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작용은 있지만 너무 겁낼 정도는 아니고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상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대표원장이니까요. 어디 도망가고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책임지고 망하진 않겠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치료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그럴 수 있거든요. 코 성형을 이제 처음 하거나 재수술을 하거나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결국 성형이라는 거는요, 목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안 좋은 거 검색하고 부작용 검색하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수술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작용에 대해서 이 원장님께 내가 생겼더라도 이 원장이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술을 진행하지 마시고 그런 안내를 충분히 받으시고, 아니면 병원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원장님한테 내 코를 맡겼어요. 그 원장님을 100% 믿어주시면 신뢰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대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뭐 환자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환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뢰하고 좀 믿고 잘 따라가시는 게 결과로서는 환자한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코 수술 재료, 이것도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 코성형 재료 티어 메이커 저는 그거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근데 또 나름 잘 찍은 것 같아서 그 영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콧대는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코끝은 비중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비중격을 베이스로 수술을 할 거고, 비중격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 그 다음에 양이 부족하거나 모양 만들기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귀연골이나 맞아요. 진피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티어 메이커 여기 링크 걸어둘 테니 거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달라요. 전부 다 가능하긴 한데, 어떤 선생님은 국소 마취만 하고 깨워서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가벼운 약한 수면 마취,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조금 깊은 수면 마취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번째는 전신 마취 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그냥 수술이라는 걸 진행할 때 이 네 가지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코 수술은 특이하게 뭐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 네 가지를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깊은 수면 마취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자 이제 주무실 거예요 라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환자의 기억은 일어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고 있죠.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하시는 게 저도 유튜브에서 보긴 했는데 코 수술하고 깨워서 수술 중에 모양을 확인시켜주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 환자가 깨있는 상태에서 코 안을 이렇게 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틱하고 좀 잔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양을 보여줬을 때 과연 환자분이 진정으로 모양을 잘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 또한 예를 들어 환자분이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간에 깨워가지고 수술은 안 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마취 방법 중에 첫 번째 국소 마취, 국소 마취고 그 다음에 정맥 마취, 그 다음에 정맥 마취. 정맥 마취는 이제 많으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프로포폴로 하는 건데 보통 내시경 할 때 그런 마취 방법이고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코성형 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은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프로포폴로 들어갔을 때 약간 호흡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혈압 관리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LMA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 마취인데요. 이 가스 마취를 하고 했으면 또 환자분들이 이게 전신 마취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신 마취의 의미는 이 우리 몸의 호흡도 아예 제로로 만들어서 이 호흡도 기계가 씌워주는 거죠. 쉬게 해주는 게 전신 마취고 이제 저희가 하는 가스 마취는 자기 셀프 호흡은 살려둔 상태에서 가스가 흡입되면서 마취가 진행되는 마취를 진행합니다라는 거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프로포폴 마취보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좋은 마취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국소 마취로 하는 거는 저는 안 해봤거든요. 코 성형을 국소 마취로 진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간단히 콧볼 축소 정도는 국소 마취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소 마취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주사 놔가지고 이런데 감각만 마비시키고 정신은 깬 상태로 수술을 하는 건데 가끔 이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수술은 깨워서 그러니까 국소 마취로 진행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의사나 환자 두 분 다 조금 힘든 방법이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코는 있습니다. 기본 수면 마취가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 수면 마취 중에서 저희는 LMA 마취를 사용합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소문 언제 빼나요? 이것도 되게 질문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수술 기준으로 절골이나 특이한 이제 뭐 비형 수술, 뭐 합의갑개나 밸브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하루 만에 뺍니다. 저희 병원은. 근데 예를 들어서 피가 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절골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형 수술을 같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3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PD님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수술을 했어요. 화요일에 수술했어요. 그러면 3일째는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토요일? 네? 3일째. 목요일이요? 아닙니다. 수, 목, 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 날은 빵일이고요. 다음 날이 1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2일, 그 다음 3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다음 날을 기준으로 3일째 빼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코성형 상담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질문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사실 이렇게 되게 그냥 커먼하게 공통적으로 다루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것들이라서 요 정도만 숙지하셔도 상담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 좀 약간 되게 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제가 대답하기 좀 곤란했던 질문들 생각을 해보면 A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고 B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고 C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고 근데 원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그럼 저는 그거 내게 좀 약간 무슨 그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요즘 워낙 이제
그 상담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다른 병원이 그렇게 한 이유 자체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쪽 병원 가서 물어봐야지. 그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성형외과 바닥이라는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맞아요. 또 나중에 또 가가지고 도도 원장 여기 뭐 말 이상하게 또 뭐 이렇게 해도 말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신뢰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분도 전문가이신데 전문가 의견을 다른 전문가한테 반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질문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이 수술 방법에 꽂히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고 맞아.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가 늑연고로 환자인데 원장님 몇 번 늑연고를 떼시나요? 몇 번 갈비를 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보통 질문을 어느 위치에서 떼나요? 그치. 어느쯤에 떼나요? 몇 센치 떼나요? 라는 질문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정보가 과잉되다 보니까 이게 편향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5번 갈비뼈를 좋아하시는 원장님의 채널을 보고 왔다면은 저는 여기 아래쪽 쓴다 그러면 이 원장이 뭐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몇 번 갈비를 떼는 게 수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또 그 수술 방법적인 스페시픽한 부분 자체를 여쭤보시면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할 시간에 제 생각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갈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강남에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의 스킬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거기서는 그 원장님 수술 이제 실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평판이라든지 후기를 보고 믿고 온 상태에서는 이 원장님이랑 나랑 볼 곳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볼 곳을 만드는데 그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쭤보시고 싶은 건 여쭤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제한된 상담 시간에서 제일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어떻게 자세히 얘기를 할 것인가를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놀랬어요. 어.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고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아. 그분 한 분밖에. 보통 이제 어느 쪽에서 떼시나요? 왜냐하면 선호하시는 부위 자체가 좀 다르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저도 가슴 아래 밑선으로 이렇게 많이 떼다가 그 조금 보니까 지방도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절개선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절개선이 그래도 저는 작은 게 위치도 그렇고 흉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조금 아래쪽에서 떼는 방식을 많이 취하긴 합니다. 사실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원하시는 데서 떼드릴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늑연고를 저는 몇 번을 떼야겠어요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렇죠.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요구할 정도의 의미는 없다. 네, 의미가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형 상담 시에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을 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요 질문하실 거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또 충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특집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네.